반 정도 되니까 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피곤하실 것도 같고 여기까지 그래도 앉아 계셨다는 것은 그래도 오늘 이 세일즈 Q&A 마지막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당위성 때문에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 제가 좀 최대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좀 하나의 교양 과목처럼 보실 수 있게 구성을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서 종사하시는 그런 분야에 우리 자연어를 처리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있을까라는 관점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일즈 QA라고 하는 것은 퀄리티 어슈어런스라고 하니까 우리가 불안전 판매 행위를 한 것을 잡아내는 그런 내부 보안관적인 역할을 합니다. 앞서 두 분께서 발표하신 챗봇이나 해피콜 시스템은 좀 대국민 서비스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하고 마케팅적으로 질의응답을 받고 고객과 직접 인터랙티브하게 대화를 하는 그런 모델이라면 세일즈 QA는 뒤에서 어떻게 보면 영업 채널, 그러니까 채널 쪽이니까 그 고객에 판매하는 사람들이 혹시 불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뭐 해야 하는 내용을 누락하지는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 찾아내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인프라 관점으로도 DMZ 존에 있는 게 아니라 고객사 내부망에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 관리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객 내부에서 특히 영업 쪽에서의 아주 따사로운 그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판매를 해서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너 이거 저거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영업사원이 보고 이거 난 잘못 안 했는데요? 뭐 이렇게 분란의 여지가 또 많이 있을 수도 한 거죠. 어쨌든 내부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A사에서는 한 53명 정도, 53분 정도가 계시고 하루에 발생하는 증권번호, 계약이 체결되는 새로운 증권이 한 1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보험사가 돈이 많겠죠. 한 달에 체결되는 신규 계약 건수만 해도 몇만 건이 되니까 그렇게 치면 하루에 체크해봐야 되는 보험콜이 1000건 정도 되는데 50분 정도 되는 인력이 금감원 기준으로 약 20%만 소화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얘기는 200건 정도만을 직접 청취하고 들으면서 기준에 의해서 요건 잘못됐고 요건 다시 해야 되고 요건 빠졌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일즈 QA 업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것은 업무에 대한 어떤 그런 간단한 개요와 함께 자연어 처리에 대한 거를 좀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작년 2년 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되게 무시했었어요. 이 일은 별거 아니구나. 뭐 표현 그냥 찾는 거 그냥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한 정말 2년 동안 되게 많이 실패도 하고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들을 4단계로 구분을 해서 좀 이렇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는 혹시 레슨스 런드 같은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과 마지막으로 다른 곳에 가서 사업을 한다면 이런 것들도 같이 묶어서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로 좀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안전 판매 표현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스크립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스크립트 안에서 반드시 얘기를 했어야 되는 항목을 누락을 했을 때를 찾아내는 걸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전 판매 표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 금지어나 뭐 아주 해서는 안 되는 표현, 우리 회사가 제일 좋아요, 뭐 다른 회사에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돼요라는 어떤 타사를 비교하면서 하는 거,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함을 다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어떤 기만적인 세일즈 행위 이런 것들을 표현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게 불안전 판매 표현이라고 저희는 이제 기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안에서 반드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뭐 마케팅 동의나 아니면 출금 동의 아니면 뭐 어떤 것들에 대한 활용 동의 5년 안에 어떻게 됩니다 이렇습니다에 대한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내용들을 빠뜨리고 지나갔을 때 혹은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어떤 특정 단어나 키워드를 누락했을 때 부분 누락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어떤 그런 표준 스크립트에 대해서 누락한 부분은 없는지 크게 표현적인 부분과 이게 안 나올까요? 누락적인 부분과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을 했는데 딥러닝 기술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것이 WEX 그리고 WKS 같은 롤 베이스드 방식과 머신러닝 방식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알아보고 고민하다가 딥러닝을 알아보게 된 거고, 딥러닝으로 POC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를 시작을 할 때, 콜이 처음에 이제 안녕하세요가 시작을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되죠. 그 대화 과정 내용 중에서 사실상 불안전 판매는 요소는 어디 있을지 사실 모릅니다. 즉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저 구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그런 일련의 전체 콜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는 항목은 누차 말씀드리는 표현적인 항목들, 그리고 어떤 전체 스크립트를 누락하는 부분들, 어떤 키워드에 대한 문장을 혹시 누락하는 부분들, 그리고 키워드에 대한 누락이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구분을 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얘기한 것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녹취해야 하는 그런 금감원 기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혹시 빠뜨리고 지나가지 않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면, 불안전 판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도 그렇지만 다른 회사도 다 그래요라는 어떤 그런 타사를 비교해서 우리가 더 좋다라고 어떤 이렇게 기만할 수 있는 세일즈죠. 우리도 그렇지만 뭐 대한민국 어디라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공통적인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는 결국에는 다 똑같으니까 여기에도 저기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다 어디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타사를 비교해가면서 뭐 이렇게 다른 회사를 깎았으니까 이런 표현적인 부분, 그 다음에 돈 2만 원대 내시는 거 고객님이 나중에 20년 후에는 내신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받아가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세일즈 행위, 이런 것들도 다 잘못된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거죠. 회사 차원에서는 그런 영업사원들이 본인의 실적 그리고 판매를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든 사람의 마음을 사야 하니까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 숙명 같은 게 있는 거고, 영업 채널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해서 이제 판매를 높여야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런 게 그런 게 불안전 판매 표현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필수 표현에 대한 것들은 이런 동의 정보를 3개월간 저희가 어떻게 저렇게 쓸 거고요. 마케팅 동의 하셨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아셨죠? 이렇게 알려줘야 하는 부분들을 빠뜨리고 지나간 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한국신용정보원이나 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합니다라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지나가고, 그냥 동의하세요. 다들 동의하시거든요.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 혹은, 아니면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런 빨간 줄 쳐져 있는 것들이 그런 단어들인데, 3개월에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팩트를 얘기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얘기 안 하고 지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도 구분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녹취된 보이스를 먼저 추출을 합니다. 고객이 보통 통상 한 콜을 이루는데 30분 정도의 통화 시간이 발생을 하거든요. 30분에 대한 보이스를 STT로 변환을 합니다. 이때도 우리 왓슨 STT를 쓰면 참 좋았겠지만, 앞서 정재명 수석이 얘기한 사유와 동일하게 우리가 그 STT를 활용할 수는 없었고, 내부적으로 STT를 가지고 있었어요. 고객이 애트리 1.0 버전의 엔진을 처음에 갖고 있었고, 우리가 그 변환된 STT로 바뀐 그 텍스트를 처음 받아봤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면 아무 말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 정도로 STT가 정말 형편없었고, 그러한 것에서의 표현을 찾아내고 누락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쉽게 생각하면 표현은 뭐 그럴 수 있을 텐데, 누락은 100개를 찾아야 되면 100개가 다 누락으로 나왔습니다. 왜냐면 STT 자체가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아주 뭔가 룰로서 우리가 개발을 한다는 것은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었었죠. 자, STT 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에이브레일 딥러닝, 우리 그 딥러닝을 통해서 불안전 판매 표현과 누락에 대한 요소를 찾아내고, 그 결과를 만들어서 엑셀로도 내려주고, 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고객사 시스템에 전달해주는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 딥러닝이 분석하는 것은 특정 어떤 구간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표현을 찾아내는 것은 결국 어떤 얘가 이런 주제로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인데, 그런 주제의 토픽을 갖다 찾는 그런 기능, 그 다음에 단어를 찾는 것은 엔서티를 찾는 어떤 기능, 그런 것들을 써서 클러스터링이라는 기법으로 딥러닝에서 유사성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정확도가 현재는 85% 이상이라고 써 있습니다만 어제 오늘 버전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90%, 95% 이상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을 순차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키텍처입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이 여기 보이는 핑크색 부분은 학습용 서버, 밑에 초록색 부분은 연상용 서버, 이렇게 해서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학습은 학습대로 진행을 하고 학습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러한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그런 우리로 치면은 뇌에 해당하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운영 서버로 이관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처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맨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고객사의 레가시 시스템에 있는 STT, 풀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 작업 대상으로 가지고 와서 기타 어떤 시스템과의 결합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내보내주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학습 서버, 학습용 서버에서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 학습을 시키는데, 통상 학습 서버에서 하루에도 한 네 번, 5번씩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우리가 샘플로서 한 5,000건, 6,000건 정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정제된 5,000건, 6,000건 말고도 10만 건 정도의 데이터를 따로 확보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량이 결국에는 10만 건, 11만 건에 대한 데이터, 11만 건에 대한 문장이죠. 문장들을 학습을 시키는데 통상 3시간, 4시간 정도의 시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침에 한번 학습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와서 한번 체크해보고 틀린 걸 또 고쳐가지고 그럼 저녁에 한번 또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럼 또 고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또 체크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2번, 3번씩 체크해보면서 점점 보도해 나가는 그런 개념인 거죠. 지금까지가 이제 세일즈 QA에 대한 업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처음 2년 전에 저희가 처음 웩스부터 시작했을 때 어떤 고충들이 있었는지, 한계는 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웩스가 우리 회사에서 처음 이제 자연어 분석 툴로서 써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웩스를 처음 딱 UI를 만져보고서는 되게 감동했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고, 와, 이렇게 룰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자연어를 찾을 수 있으면 못 찾을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사실 한 6개월 만에 완전히 바뀌었죠. 근데 그것은 툴이 나빠서, 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맞지 않는 환경에다가 그거를 쓰려고 억지로 하고 있었던 트라이 같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보면, 웩스는 엄밀히 말하면 자연어를 찾아내는 솔루션이기 이전에 형태소 분석을 하는 강력한 엔진이 붙어있는 툴이거든요. 형태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하면 자연어에서 명사, 조사, 동사 같은 품사를 구분해내는 게 1단계로 하는 일이고, 그 엔진에서 그 다음에 그것을 음절 단위로 체크를 하는데, 여기서의 핵심 어근이 뭔가 보장됩니다 라면 보장이잖아요. 보장되시고, 보장되세요, 보장되시고, 이게 레머타이제이션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딱 보기에 웩스에는 자연어 처리를 위한 아주 적합한 툴임에도 불구하고 STT와 만나서, 그리고 자연어적인 처리와 만나서 일을 할 때에는 상당히 변수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룰을 모든함 다 보장해드려요 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거 하나를 룰로서 만들 때 모든함 다 보장해요 라는 것만을 넣으면 그 문장만 찾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이제 다양한 어떤 기능들을 활용해서 룰을 보강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들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툴이면 확실한 거죠. 특히 강력한 딕셔너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딕셔너리 기능을 활용을 하면 내가 가난, 폐한, 유방암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반암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소외감은 갑상선, 자궁내막, 전립선, 이런 것들은 소외감인데, 이런 거를 잠깐 짧게 지식 하나 알려드리면, 가난, 폐암, 유방암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험에서 내가 간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보장금액 100%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궁내막이나 갑상선암 이런 것들은 100%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면 워낙 이건 경미하게 간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 정도밖에 못 받을 수 있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 2년 안에 됐을 때는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상담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일반암이든 소외감이든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해드리고요. 감기부터 뭐 중병까지 다 해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룰을 찾을 때 일반암도 되시고 갑상선 같은 소외감도 되시고라는 얘기를 할 때 이거를 그냥 딕셔너리로 묶으면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요거 그냥 딕셔너리 같은 일반암도 되시고 소외감 딕셔너리 같은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룰을 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딕셔너리 기능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룰을 좀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형태소 기반의 분석을 하고 모든 정규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렘마타이제이션을 하면서 어근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룰로서 포함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모든 암을 다 보장해 드려요 라고 하는 대표적인 문장을 제가 처음에 잡을 때는 되게 쉽게 생각했어요. 완전히 무시했을 때는 SQL문으로 모든과 보장을 like 서치해서 혹은 오화 조건을 넣어가지고 찾아야지 했어요.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하면 될 줄 알고 했는데 그럼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모든 암을 다 보장해 드려요라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같은 의미로서 쓰려면 아마 뭐 무한대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암, 전체 암이라고 바꿀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암도, 암, 질병, 암세포, 암종, 악성 종양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을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거를 혼인문으로 하나하나 하려면 그거를 똑같이 그냥 한 100개, 1000개는 다 등록을 해야 되고 그 중에 조사라도 하나 틀리면 안 잡힐 거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웩스를 쓰면 얘를 한 문장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쓰냐면 모든 암, 전체 암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동의어로서 간주해놓고 그 다음에 토큰 4개라고 하는 것은 실제 예를 봤더니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모든 암, 미래에 생길 수도 있는 뭐 이런 거. 모든 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암, 현재는 없지만 언젠가는 생길. 뭐 이런 서거리들을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고객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개발자 입장에서는 또 모든 암 하나 룰 만들고 하루에 우리가 룰을 한 30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또 한 다음에 또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이거를 해서 또 이거를 룰을 넣으려면 되게 귀찮은 일이기도 하거니와 이 퍼포먼스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1타 2피 하려고 모든 암 플러스 토큰 4개 주고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있을 수도 없으니까 0에서부터 4를 주면 없을 수도 있고 있어도 4개까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암, 질병, 병, 암세포, 암종, 악성 종양 등등등등을 또 하나로 이제 사전으로 묶고 그 다음에 여기다 토큰 2라고 넣은 것은 뭐냐면 조사죠. 암들까지도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사실 이걸 형태소 분석하면 다 하나씩 토크나이제이션이 다 별개의 토큰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경우의 수를 룰로서 간주하는 것이 처음에는 되게 재밌어요. 하다 보면은 그래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모든 암들까지도도 넣어야지. 아니야. 근데 모든 암들까지 모든 암들도 모든 암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막 생각하다 보면 토큰들이 막 늘어납니다. 중간에. 그럼 이 룰이 아주 걸레가 돼요. 아주 그 엉망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보면은 또 이런 얘기도 넣고 싶어지잖아요. 뭐 싹 다 보장해드려요. 뭐 모조리 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싹 다 모조리 전부 다 통틀어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부사 같은 것들 묶어가지고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없거나 하나 이렇게 주고 넘어가죠. 중요한 거 보장해주다라는 표현을 모든 사람이 우리가 머리부터 뭐 발까지 다 보장해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게 통상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다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되세요 되시죠 보장해드릴게요 보장뿐만 아니라 나가는 거예요 뭐 받아가세요 등등등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그러면 이럴 때는 정규식을 써서 보장 이거를 어근으로 갖는 모든 말을 다 넣어라 뭐 이렇게 룰을 만들 수 있는 막강한 툴입니다. 웩스가 그런 기능들을 한 줄에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되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복합적인 거를 다 고려한 룰들을 가지고 짰을 때 룰을 하루에 30개라고 하는 것은 이 룰을 생각하고 등록하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에 우리가 앉아갖고 막 그것만 하면 하루에 40, 50개 정도 많이 하면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막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클렌징이라고 해서 모든 암을 다 보장해 주는데 약관에 명시된이라고 앞에 어떤 전제가 붙어 있으면 걔는 또 맞는 말이에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약관에 명시한 모든 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찾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툴에 있는 클린징이라고 막강한 기능을 이용해서 롤을 찾긴 찾는데 앞에 약관에 명시된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으면 찾지 마. 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웩스는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관리할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우수해요. 그렇게 해서 결과를 매겨봤습니다. 불안전 판매 표현에 대해서요. 이 빨간색 박스를 봐주시면 이 18%가 나왔어요. 100점 중에 18개. 완전히 이거는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그러니까 QA가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한 거랑 우리 웩스가 찾은 거랑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호 비교해보자 했었을 때 첫 번째 나온 게 18%였어요. 와, 이거 못 쓰죠. 이제 고객도 실망하고 저도 실망하고 다 실망하고 야, 이거 우리 못한다. 이렇게 해서 또 그럼 일주일 동안 우리 열심히 틀린 거, 이상한 거 막 고쳐보자 해가지고 룰도 고도화하고 룰도 추가하고 등등등등 했더니 일주일마다 10%씩 막 올라가는 거예요. 재밌게. 18%, 27%, 41% 막 찍었을 때는 완전 우리 그날 소주 한잔 했죠. 너무 행복하다. 왜 우리 엉망진창으로 찾았는데 40개나 찾았으면 의미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서 찾아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세트. 이거는 여기까지는 동일 모델로 이제 우리가 계속 체크하니까 조금씩 이제 당연히 높아질 수 있죠. 근데 새로운 걸로 백세 안보험 상품을 했더니 또 21%가 나온 거예요. 야, 이거 못하겠다. 왜냐면 그 표현이 개발해야 될 대상이 100개만 있으면 조금만 고치면 100개 올리는 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조사를 넣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암을 질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가지수를 다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세트가 나타나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18점보다는 조금 더 높아진 21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21점짜리를 열심히 고쳐가지고 45점, 50점까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상품 만나면 20점에서 또 시작하죠. 재밌게 18점, 21점, 23점 뭐 근데 23점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 얘기는 이 방식을 이렇게 하는 건 되게 무의미한 활동이구나. 이렇게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가졌죠. 검출률도 간단히 보실까요? 검출률 막 386%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람은 100개를 찾았는데 웩스는 386개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미한 거는 100이어야 하는데 나머지 286개는 다 쓰레기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 없는 거죠. 그 중에 100개를 던져서 100점을 맞아야 의미 있는 게임에서 300개를 던져갖고 18개가 맞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룰로서 하기에는 참 문제가 많았고 그것이 다 룰을 엉망으로 짰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토큰 4개, 3개 이렇게 안 하고 실제 제가 토큰 넣었을 때는 1개, 2개만 넣었거든요. 조사 있다 없다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건 그만큼 표현이 다채롭고 다양하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범위 안에 있는 거죠. 잡히지 않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STT가 결정적으로 많이 후졌고요. 그때는 STT가 아주 정말 별로였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었던 STT 오류율이 34%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 STT 오류에 기인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찾아낸 결과를 가지고 하나하나 눈으로 체크해서 얘는 STT 오류야, 얘는 맞았어. 이걸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증권번호가 여기 보면 700개, 300개면은 30분 분량에 대한 녹취록을 700개를 갖다가 체크해야 되는 대상이 되니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18점이라고 나온 것보다도 더 많은 대상들은 STT 때문에 빠져 있었던 내용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색 부분들이 룰로 찾아야 되는 대상들인데 못 찾은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이 왜 나오냐? 오자, 탈자, 오탈자, 띄어쓰기 이런 예외 상황들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형태소 단위의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문법적으로 조사를 맞냐 틀리냐 이렇게 접근하는 개념은 한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표준화 변형, 레마타이제이션을 적용을 해도 그거를 안 쓰는 새로운 표현으로 말을 해버리면 그 말이기 때문에 자연어는 참 어떤 그런 새로운 표현 자체를 우리가 룰로서 간주하고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고 대처하기가 어렵구나 라는 부분들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룰 베이스드 방식이었기 때문에 룰 베이스드 방식을 적용을 해보았지만 어려웠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룰 중에 한 3,000개 정도 되는 룰들 중에서 그러면 한번 제일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는 애를 한번 박살을 내보자. 그래서
이 1000개에 해당하는 것이 세일즈 부분에서 어떤 이런 아주 기만하는 행위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니까 요거를 한 개만이라도 우리가 좀 분석해서 고쳐보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고치느냐? 일단은 있는 룰 또 있고 막 이런 중복룰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있었겠습니까? 같은 룰인데 조사 하나 있고 없고는 한두 개 토커나이제이션을 가능하지만 똑같은 얘기지만 아까부터 미래부터 발생할 수 있는 막 이런 구문들이 막 서두리가 붙은 것들을 토큰으로 다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 더 만들어 놓고 또 하나 또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중복룰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룰 개수 자체가 많다 보니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룰과 어떤 관리에 대한 부분이 어려웠고 그 다음에 룰을 그냥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만든 거예요. 나는 이 사전이 중요하다고 이 사전을 만들었는데 누구는 사전 필요 없어?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기능 같은 것들이 막 중복되기도 하고 의미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 말씀드렸었던 토큰의 개수에 따라서 별거 아니지만 아주 사람의 말이란 참 그렇습니다. 이런 게 룰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룰을 만드는 방안을 규칙화하고 나름대로 사전과 반드시 써야 되는 사전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조사 여부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심플 룰, 아주 간단한 문장들 있잖아요. 이번에 한해서만이라고 의미를 갖고 있는 한해서만 한정적으로 이런 거 제공해드려요. 그 룰 이름이 드리다 룰이 있었거든요. 드리다, 제공해주다, 보장됩니다를 드리다 룰. 뭐 이런 걸로 샘플 룰들과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서 룰을 개선을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고쳐봤죠. 고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긴 룰은 컴플렉스 룰이라고 부르는데 툴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딕셔너리와 심플 룰들을 잘 조합을 해서 만들면 나중에 관리도 잘 되고 훨씬 더 유용한 룰이 될 거다라고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1000개를 다 고쳐봤어요. 그랬더니 일치율이 26%나 증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탑률은 66%나 줄어들었던 거죠. 되게 유의미한 활동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태생적인 한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기존 룰은 31개, 파란색이 31개만을 찾아냈었는데 열심히 잘 찾아갖고 40개를 맞힌 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00점이 돼야 사람이 100을 하는데 얘는 열심히 고쳐도 40개밖에 못 올라가는 거죠. 룰을 정량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잘 타이트하게 잘 고쳐가서 규칙을 정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부분은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은 이러한 자연어, 특히 STT와 결합해서 써야 되는 이런 자연어들을 분석할 때는 웩스는 훌륭한 툴임에도 불구하고 여긴 맞지 않는 거다. 그래서 웩스는 어디에 써야 되느냐, 그건 조금 이따 뒤에 나오고요. 사람의 표현이 단순하고 아주 짧은 업무에는 룰 베이스드 방식으로 하는 게 그래도 쓸 수 있다. 근데 문장이 길어지고 말이 길어지고 다채로운 표현이 쓸 수 있는 그런 애들은 사실 예외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어떤 오탈자나 띄어쓰기에 대해서 취약성을 어쩔 수 없다. 결국은 논문이나 학술 자료나 하다못해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게시판에다가 뭐 지식인 이런 것들 최소한 어떤 맞춤법이나 어떤 정제된 그런 텍스트를 가지고 된 다량의 문서에 대해서 어떤 특정 어구를 찾는다거나 특정 단어와 결합되어 있는 어떤 그런 현상을 찾는다거나 하는 한정적인 상황으로 났을 때 그런 것들을 다량으로 10만 개, 20만 문장 중에서 빈도가 어떻게 돼? 이런 느낌으로 접근할 때는 웩스를 쳐서 하는 게 맞죠. 왜냐면 내부적으로도 강력한 툴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거기까지 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누락. 아까 제가 지금까지는 표현을 말씀드렸고요. 누락에 대한 경우는 이거는 그냥 접었어요. 왜냐면 누락은 사람은 100개를 찾았는데 얘는 막 1400개 막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사실 이것도 사람마다 다채롭게 표현한다기보다 얘는 정해져 있습니다. 고객님 3년 동안 납부하시고 어쩌고저쩌고 하시고 동의하시고 뭐 이렇게 문장이 두세 문장 정도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룰을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타이트하게 만들어 봤어요. 그럼 못 찾아요. 왜냐면 STT가 불량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안 읽는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찾기 어렵고 그러면 조금 우리가 헐렁하게 만들어 볼까 하면서 이제 막 조사 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막 1400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국엔 이렇게 사람이 개입을 해서 자연어 중에서 어떤 표현들을 누락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신에 웩스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느꼈었던 것은 웩스는 강력한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는 엔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솔루션 대비해서
어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해요. 이클립스 기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자바 소스하고 연계해서 쓰거나 WKS 같은 그런 부차적인 기능들을 쓰기에 용이합니다. 최신 버전은 그런 것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업종 사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에도 좋고, 클렌징 기능 같은 특별한 기능들도 있으면서 내부적으로 강력한 분석 도구, 뷰어 같은 것들이 있어서 빈도 분석, 뭐 어떤 연관계, 릴레이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횟수, 연도별 이런 것들에 대한 추이 분석 같은 것들이 잘 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같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웩스, WKS 같은 것들을 결합해서 쓰기에도 적합한 툴이었죠. 여기까지가 이제 웩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여기까지 하고서 좌절에 빠졌어요. 저희가 이거를 본부장님한테 목을 드렸습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이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맨날 혼났죠. 왜 안 된다고 하니? 뭐 이러면서 이제 매주 하면서 KS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한번 써봐. 그 놀리지 스튜디오인가? 그거 되게 좋대.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써봤어요. 근데 놀리지 스튜디오를 또 표현으로 하기에는 엄두가 안 나고 표현도 하나 하긴 했습니다만 누락부터 적용을 좀 했습니다. 누락을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WKS를 혹시 써보시게 된다면 이것도 머신러닝 기반이고 학습을 시켜서 유사한 것들을 찾아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수한 툴이에요. 근데 그 엔터티를 하나 찾고 두 개 찾아서 그 엔터티 간의 릴레이션을 연결짓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릴레이션의 개수가 하나까지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함을 다 보장해요 라는 얘기를 찾고 싶으면 모든함에 대한 엔터티를 찾고 보장해요 라는 엔터티를 찾아서 연결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릴레이션으로 모든함을 보장해요 라는 거를 찾을 수 있는 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생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모든 함을 다 보장해 드릴 거고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랑 다르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것도 이제 또 커스터마이제이션 영역이 들어가는 거죠. 모든 함 보장하시고 근데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랑 잡았는데 우리 회사 다른 회사에서 끝났는데 다르게 우리 회사 다른 회사랑 다르게 그럼 얘를 또 찾아서 별도의 커스터마이제이션 해가지고 끄집어낸 다음에 얘랑 또 결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웩스를 하는 게 낫더라고요. 제가 해보니.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반함 같은 일반함도 이게 똑같이 일반함에 대한 엔터티를 잡는 거, 그 다음에 소외감에 대한 엔터티를 잡는 것까지는 됐는데, 뒤에 보장하시고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장하다, 가능하다, 이런 거를 엔터티화 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문제는 한 문장에 이게 두 개, 세 개를 같이 찾아야 되는 케이스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일반함 보장해드려요까지는 잘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함과 소외감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함을 다 라는 게 들어가는 순간 요거는 이제 코딩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WKS를 이렇게 써도 한계가 있었죠. 릴레이션 설정이 하나만 가능했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게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머신러닝 기반이다 보니까 웩스는 룰을 만들면 그 룰에 걸리면 잡고 아니면 빠지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얘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을 학습할 뭔가 지능 같은 걸 만들어줘야 되니까 막 예시문들을 막 찾아서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그거를 학습시키는 사람이 3명, 4명이 이제 같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사람의 생각이 또 달라요. 얘랑 저랑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면은 한번 이제 열심히 이제 우리가 이거 엔터티 이거 이렇게 탁 찾아갖고 돌린 다음에 쫙 하면은 컴플릭션이 생기는데 그 컴플릭션을 다 정리를 해서 잡아주면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들다가 기분이 많이 상합니다. 왜냐면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얘는 이걸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로 상처받는 거죠. 그리고 3명, 4명씩 이렇게 하고 하루 종일 만든 그 그라운드 트루스의 역할이라고는 릴레이션을 하나밖에 처리를 못하니 많이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신에 장점이 있다면 WKS로 엔터티를 등록하고 릴레이션을 찾아내는 거를 잘 만들어 놓으면 실제 설사 그 등록한 엔터티가 아니었을지라도 툴에서 학습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요거 혹시 그 엔터티 아니니? 이렇게 물어봐 주기는 해요. 근데 별로 쓸데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면 WKS 후저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이랑 맞지 않는 툴을 가지고 이거를 구현하려고 하고 있었으니 되게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WKS로도 한 3개, 4개에 대한 거를 이제 적용을 해봤고요. 여기서도 빨간 부분을 봐주시면 누락 일치율 100점 나오죠. 100점, 99점 나오죠. 잘 찾았어요. 근데 이것도 아까랑 같은 개념이에요. 100개를 던져가지고 100개를 찾아야 되는데 1000개 던져갖고 100개를 찾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없죠. 그리고 누락의 일치율에서 이거는 전체 누락에 대한 거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일부 누락,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에 대한 누락은 없었는지를 봤을 때는 얘가 퍼센테이지가 막 떨어집니다.
결국에는 얘를 디테일하고 조금 더 정교하게 하려고 하면 이 구조에서는 또 결국 코딩의 영역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 한계를 누차 느끼면서 이 프로젝트도 실패로 결론을 냈습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1년 걸렸어요. 1년 하고 한 2, 3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한 보고를 매주 주간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위클리를 들어갈 때마다 해피콜과 우리 그 챗봇이 승승장구할 때 우리는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쭈구리처럼 있는 거예요. 너네는 뭐 하는 애들이니? 왜 고기를 왜 100만 원어치나 먹어? 너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됩니다. 팀장님, 그 본부장님, 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무식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렸더니, 야, 그러면 이번에는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말이야, 요거 한번 확인해봐. 근데 무작정 또 힘 빼지 말고 POC 한번 해봐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OC를 진행을 했죠. 아까 보셨던 장표입니다. 근데 똑같이 아까는 여기 단원으로해서 끝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다시 해봤어요. 내가 왜 지금까지 해야 하는 일을 내 마음대로 그냥 정의를 했을까? 내 기준대로. 표현과 누락을 내가 정했잖아요. 제가 정의하고, 이거는 전체 누락이니까 전체 누락, 너는 문장 누락, 너는 키워드 누락, 이것만 하면 되겠네 라고 했는데, 실제 그거는 되게 교만한 생각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고객이 진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먼저 갖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이 뭔가를 한번 쫙 진중하게 봤습니다. 근데 실제 사람이 찾는 것이 위에 있는 좀 표현 누락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표현 중에서도 아주 뉘앙스적인 거, 아주 그 문맥을 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봐야 되는 거, 앞에서는 다 줄 듯 하다가 뒤에 가서는 결정적으로 근데 그거 다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러면서 하는 것들도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전산값에 대한 비교, 레가시 값을 비교해야 되는데, 이런 활동들. 보험료를 갖다가 25,000원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23,000원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못하는 거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 오안내 오등록 거, 답변에 대한 빠진 거, 뭐 답변을 하다가 고객이 갑자기 변심이나 다른 갑자기 막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질문을 바꾸는 거, 별의별 케이스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한 10가지 정도로 찾아서 한번 분석을 쫙 해봤더니, 여기 있는 가능 영역은 사실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한 60% 정도. 그래서 고객한테 얘기했죠. 지금까지 같이 양사가 고생을 했는데 저는 그냥 안 하려고요. 근데 60%를 할 수 있는 걸로, 가능성 정도는 60% 정도가 있는데요. 이 60% 정도라도 한다는 거를 전제로 고객이 오케이 해주시면 저는 POC를 하고, 안 하시면 저는 그냥 폐전병처럼 돌아갈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고객이, 근데 사람이 100개 중에 어차피 20%만을 하고 있으니까 이 60%를 전체로 다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이득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그럼 한번 일단 해봅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과 부분 누락, 전체 누락, 단어 누락까지만 딥러닝을 해서 하는 걸로 하고, 밑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라고 이제 선을 긋고 시작을 한 겁니다. 다시 아까 봤었던 똑같은 장표예요. 표현에 대한 거 한 종, 그 다음에 전체 누락에 대한 거 2개, 부분 누락에 대한 거 2개, 이렇게까지만 딱 4개, 5개만 딱 만들어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 빡세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POC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예요. 근데 이건 되게 딴 거 보실 게 없고요. 여기 있는 퍼센테이지가 처음으로 막 78점, 80점이 나왔다는 데서 막 눈물이 나는 거죠. 왜냐면 저는 딱 이 문장만 하나 보면 저는 벌써 그 생각부터 하거든요. 잠깐 여기서 내가 룰로서 어떤 거를 단어를 찾고 조사를 넣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시점에 그게 아니라, 이 문장은 불판이야, 이 문장은 정상이야, 요거 불판이야 라는 것만 구분만 해주면 돼요. 사람은 그런 걸로 모델을 하나 만드는 거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것이 유사도 분석을 위한 군집화의 개념인데, 그 딥러닝 모델도 사람이랑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표현을 딱 보면 얘는 잘못된 거구나, 얘는 괜찮은 거구나, 요거밖에 못해요. 그런 예시문들을 공부를 시키면.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할 확률이 0.7%면은 0.5가 넘었으니까 얘는 예스로 찍으면 되고, 0.4로 떨어졌으면 너는 조금 약하다니까 하지마,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었던 룰 베이스드 방식은 모든 전 과정에서 사람이 하나하나 개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넣을까 뺄까 말까, 조사를 넣을까 단어를 넣을까,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되게 저는 처음 이거를 할 때 되게 뭐 유레카 같았어요. 그러면서 한 달의 시간을 한 다음에 이런 긴 문장 빨간 거 보니까 저거를 룰을 어떻게 만들어요? 짜증나잖아요. 벌써 보면은
못하죠. 이런 건 되게 어렵죠.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런 애들도 틀렸네요. 네. 아무튼 근데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건데 이것도 학습을 하면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이걸 보고를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결과를 보고 욕심나지 않으시겠어요? 그 룰 베이스로 했을 때 18점, 20점 맞던 애가 70점, 80점 맞는다는 가능성을 봤는데 누락입니다. 누락도 보면 안내해야 하는 멘트가 고객님 A생명보험료 납부를 뭐 언제 어느 계좌로 신청하셨습니다. 이런 짧은 문장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엔터티들에 대한 조합이죠. 벌써 이 짧은 문장인데 엔터티가 5개, 6개 들어가 있고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사람이 찾은 것이 왼쪽이고 딥러닝이 찾아서 엔터티를 견주어 보았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80점이 넘었다고 하는 거면 상당히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오타나 탈자가 발생을 해도 이 단어는 얘기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랑 통화하면 생명이라고 얘기 안 해요. A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STT 생명이라고 들어가 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생명도 A라고 학습을 시켰으니까 얘가 A 생명이 나와도 A였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0.5 이상.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해봤더니 정답이 80점이 넘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되게 뭔가 피가 끓었어요. 이거를 해야 되겠다. 표현과 누락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까지 제가 룰 베이스드 방식과 딥러닝 방식,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거, 조사의 입구, 유무에 대해서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면은 사람마다 중간에 서더리를 붙여갖고 이상한 얘기로 하는 거, 깨질 거, 뭐 등등등등 예외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단순한 문장들이 이게 룰이거든요. 이 룰 하나로 이거를 다 잡았어요. 다 잡았는데 조금만 상황이 복잡해지면 이렇게 똑같은 제네럴하게 룰을 만들면 여기 별도 있고 세모 동그라미도 잡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외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룰을 동그라미를 더 작게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룰을 타이트하게 만든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제너럴 룰과 타이트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표현이 다양하면, 그러니까 단순하면 제너럴 룰로서 커버가 되는 건데 조금만 복잡해지면 제너럴 룰로서는 이렇게 오탑이 발생을 하니 동그랗게 작게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가능하죠. 근데 그 만들어야 되는 룰이 무한대로 수렴을 하는 거죠. 점점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표현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그게 바로 딱 이 한 장의 그림으로 룰 베이스 방식은 설명이 됩니다. 즉 사람의 표현이 다양하고 이런 업무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을 쓰는 게 맞고 사람 개입을 안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오탈자 띄어쓰기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이 벌어질 때에도 딥러닝으로 커버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도구로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개발해야 되는 어떤 그런 대상에 대한 분석을 면밀하게 고객의 어떤 실제 업무 내용을 딥하게 분석을 하고 내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 한계는 무엇인가를 먼저 정의하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과정이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딥러닝에 대한 간략한 부분이었고요. 이 그림이요, 되게 실제 그림인데요. 파란 점들이 다 딥러닝의 한 개의 원 오브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막 10만 개, 20만 개씩 모여 있으면 데이터들이 뭉쳐져 있는 짙은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 근처에 가 있으면 걔가 그 거리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0.5 다른 것과 견주어 봤을 때 얘가 이 표현과 유사한 확률이 0.5% 이상이 나오면 걔는 예스로 가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유사도, 클러스터링, 비교 후에 확률값으로 판단을 한다. 그 다음에 이런 엔터티들에 대해서도 찾아낼 수 있는데 이런 30년 정보, 이게 아니라 원래는 한국신용정보원이 잘못 변환이 된 거죠. STT도 결국은 확률적으로 사람의 말을 듣고 확률적인 거에 가까운 거를 뱉어내는 개념이니까 STT가 한국신용정보원은 30년 정보라고 뱉어내도 얘는 그거를 간주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보호합니다, 포함이다,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외 상황이. 딥러닝으로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룰로 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또 하나, 딥러닝과 룰 베이스드에 대한 거를 예시로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할게요. 요거 설명드리고요. 모든함에 대해서 다 보장해 드려요라는 거를
룰 베이스로 짜려고 하면 이거 만들어 놓고 모든 암들까지도 모조리 다 되는데 이것도 룰로 추가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약관에 정의된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렌징 기능이 있으니까 약관에 정의된 모든 암에 대해 다 보장해드려요. 당연히 룰로서 커버 가능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관에 정의되어진 모든 암은 맞는 표현인데요. 약관에 정의된 수천 가지 모든 암은 틀린 표현이에요. 왜냐면 약관에 정의된 암이 수천 가지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약관에 정의된 100여 가지 암도 헷갈리네요. 아무튼 뭐 이런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기준이 또 되게 복잡하거든요. 뒤에 말씀드릴 건데 약관에 정의되어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100여 가지 뭐 이렇게 나오면서 또 맞고 틀리고 갈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다? 안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딥러닝을 해야 된다는데 이런 거예요. 말이 길어지면 모든 암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아프기 전에. 누구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모든 암들 다 되는데 토큰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넣었을 때 걸리는 거죠.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룰을 제너럴하게 만들면 이런 애들이 생기는 거니까 결국에는 룰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모든 암도 사투리 쓰시는 분들 모든 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모던암이라고 막 나오거든요. 모던암, 겉들에, 대에다, 띄어쓰기 틀린 거 이런 것들도 당연히 나올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하고요. 그랬을 때는 룰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딥러닝으로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까지 말씀드리고 싶을까요? 그게 나으시겠죠. 왜냐면 이 지금 3장 딥러닝 방식 다음에 4장에 아주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가시죠. 그래서 단계별로 어떻게 되느냐. 가장 원시적인 단계에서는 스트링 서치입니다. 우리가 롤 베이스드 방식의 맨 위에 보면 캐릭터 스트링 서치라고 되어 있는데 쿼리 짜는 거예요. 그냥 라이크 조건, 오화 조건, 아스터리크 넣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암 다 보장해요를 다 머리, 엔드, 발끝, 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룰을 만들어야 되는 게 바로 캐릭터 서치에 대한 문자열 비교 방식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웩스에 해당하는 형태소 분석에 해당하는 거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암들을 다라고 먼저 형태소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서 보장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장은 렘마타이제이션을 써야 되겠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사 빼고 모든 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개념이죠. 룰을 아까 보신 방법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형태소 분석으로 해서 커버할 수 있는 게 실제로 많습니다. 하지만 딥러닝까지 찾아야 하는 이유는 문장이 조금이라도 복잡해지거나 길어지면 한계 상황들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딥러닝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지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딥러닝을 써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10분 정도 쉬셨다가 딥러닝으로 어떻게 프로젝트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본 내용은 룰 베이스드 방식으로 했을 때와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같이 결합해서 했을 때 그리고 사람이 중간에 개입을 하지 않았을 때 뭐 이런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전 판매 요소를 사람이 찾아내는 것들 중에 레가시 값에 대한 거를 비교하는 거를 왜 못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레가시 값을 비교해야 되는 대상이라면 그런 게 있죠. 주소에 대한 것도 있고 보험료에 대한 것도 있고 아니면 핸드폰 번호에 대한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납부해야 되는 어떤 상품의 보장 금액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납부해야 하는 고객님이 납부하셔야 되는 보험료가 9월달 25,370원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25,800원입니다 라고 틀린 것 자체를 얘기하는 상황에서는 비교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찾아낸 데이터의 엔터티를 추출을 해가지고 숫자로 변환을 해서 니콜 조인을 걸면 걸렸을 때는 yes, no 이렇게 하면 로직으로 처리가 되니까요. 문제는 그런 것을 엔터티로 찾아내기가 되게 모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그것이 표현으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고객님이 납부하셔야 되는 보험료가 원래는 34,000원이시고 특약, 어떤 특약 5,000원, 어떤 특약 4,000원, 이 특약 3,700원, 도합 43,200원이신데 이번에 우수 고객으로 선정되셨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카드에서 10% 할인하시면 25,900원이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한 문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보험료란 계산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레가시 값에는 25,800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무조건 뒤에 있는 걸 한다?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서 고객님이 납부하셔야 될 보험료가 25,800원이신데 근데 고객이 지난달에 34,000원짜리 보험료 그거는 어떻게 뭐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왜 없겠습니까? 그런 걸 고려하면 결국에는 레가시 비교를 못하는 게 아니라 레가시 비교를 할 대상 자체를 정확하게 찾아내는데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보면 분명히 답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머지않아 찾아낼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내년에 제가 새로운 챌린지를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또 주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주소가 어떻게 되었어라고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는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무슨 동 무슨 몇 번지에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로지컬한 대답이 될 텐데 상담원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고객님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네이버 띄워보세요. 저기 나 번지를 몰라. 저기 있잖아요. 정자동 내가 무슨 아크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주소로 정제를 한다는 게 사실상 되게 리스크가 있는 작업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의 엔터티를 찾는 게 아니라 자연어로서의 어떤 그런 대화 과정 중에서 엔터티를 찾아야 될 때에는 이러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랑 실제 내가 레가시 값을 비교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것들은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고객도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번에는 표현, 누락, 돈 누락에 대해서만 찾읍시다라고 범위를 한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본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 들어갈 때 딥러닝과 제가 부제를 거창하게 딥러닝과 데이터 방법론이라는 이름으로 붙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딥러닝 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퍼포먼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했는데 실제 사업을 해보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또 찾았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해서 관리하고 분류하고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고객사에서 가지고 있는 12개의 상품들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불안전 판매 표현은 23가지가 있었습니다. 다 보장해드려요. 타사 비교, 역선택 세일즈,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안내해드려야 되는 23가지의 표현이 있고 누락이라고 하는 언급했어야 하는 그러한 구간에 대한 것들이 한 78종 도합 표현과 전체 누락으로 봤을 때는 100가지 정도만 찾아내면 되는 대상이었죠. 본사업이. 부분 누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누락 안에 들어왔을 때 한 단어를 빠뜨렸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찾았을 때는 부분 누락은 이 두 개 합친 거 277종 그래서 도합 378종에 대해서 개발을 하게 됐고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얘기를 할 때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요 378종의 업무에 대한 디테일한 거를 개발했습니다 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데 제가 개발을 최초에 하려고 했을 때 그렇다면 불안전 판매 표현의 대상이 뭘까를 찾은 겁니다. 대상이 되는 것은 엑셀에 이렇게 당연히 이게 있을 거고 고객사 기준이 이렇게 있죠. 고객은 이런 것들을 대중소분류로 해서 가져가는데 우리는 딥러닝에서 이런 걸로 정의하겠다. 그리고 중분류, 소분류 없고 얘는 가도 된다. 그거에 대한 예시는 뭐다. 그리고 거기에 주의해야 될 거는 뭐고 얘는 그런 게 찾았을 때 경고를 준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표현이 하나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예시가 그냥 한 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타사 비교하는 거라면 타사와 우리 회사의 세일즈를 비교해서 뭔가 이런 행위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예시로서 다른 회사는 안 되는데 우리 회사는 되세요. 이렇게 문장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 하나를 개발하겠다. 총 23개를 개발하겠다라고 정의를 해놓은 문서입니다. 그리고 누락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누락은요. 고객사 기준이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있고 우리가 노란색 부분으로 조건을 달아놨어요. 그럼 제가 제일 처음에 한 것은 이거는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구간이 있을 거고 상품별로 특약별로 체크를 별도로 해야 되는 구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한 통에 놓고 옛날에 웹사할 때는 그렇게 했었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항목은 뭐며 상품과 특약에 따라서 확인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은 뭘까를 먼저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장표랑 이 누락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것이 바로 어떤 특정 상품이 들어왔을 때 특약 ABC로 또 갈릴 수가 있는데 이 특약일 때는 동그라미 여기에 걸렸을 때 이걸 읽어야 되고 거기에서의 키워드는 뭐며 그거에 대한 동의어는 뭐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되게 교만할 때, 몰랐을 때는 그냥 찾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하는 일이 뭘까? 고객이 실제로 하는 어떤 행동인 패턴이 뭐가 있을까? 찾는 거는 그 대상은 뭘까? 그 대상에서 상품이 있을 때랑 뭐 특약이 있을 때랑 구분을 해서 하는 부분.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사실 이거는 딥러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딥러닝은 도구의 일환이고 그 도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고객사의 업무와 고객사의 내용을 디테일하고 정말 있는 그대로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정말 말밀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업에 이 일을 적용을 하실 때 딥러닝을 써야 되느냐, 웩스를 써야 되느냐, WKS를 써야 되느냐도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혹은 같이 병행해서 할 것은 이러한 업무를 뭘 어디까지 어떤 대상으로 찾을 것이냐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한테 못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레가시 비교 같이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가 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선을 긋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는 표현에서 부분 누락이라 함은 이 구간에 들어왔는데 월보험료라는 단어를 얘기하지 않았을 때는 부분 누락으로 떨어뜨릴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를 정의를 다 해놨어요. 277종에 대해서. 277종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하나거든요. 여기 있는 이 단어 한 칸으로 세면 277 곱하기 통상 한 10개라고 치면 한 2700개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실제로 발생하는 거는 여기 중에서 부분 누락이 통계적으로 먼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부분 누락으로 사람이 찾은 대상 좀 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대상으로 추려보건대 277개를 다 개발할 필요는 분명히 없을 겁니다. 우리는 277종에 대한 개발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문장을 바꿔가고 학습만 시키고 분류만 하면 200개를 만들든 1000개를 만들든 뭐 몇천 개를 만들든 그거는 우리한테 공수에 큰 차이는 안 줘요. 어쨌든 그 틀을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 실제 이거를 활용 관점으로 봤었을 때 볼 때 이거를 다 정의를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느냐, 정말 있는 데이터부터 봅시다라고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불안전 판매 누락에 대한 거, 부분 누락에 대한 거, 상품별 특약에 대한 것들로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개발 대상을 먼저 추려놓은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개발 과정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 개발 이후에 학습을 어떻게 하고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는 개발 과정 자체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개발한 이후에 나온 산출물을 가지고 분석을 할 때, 통계를 낼 때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종사하시는 업무에서 적용을 하려고 하실 때 오히려 이 부분들이 훨씬 더 디테일하고 더 알아가야 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화면은 뭐냐면 어떻게 하는지,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아까 보셨던 수많은 점들의 집합인데 그 데이터를 일단 찾아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거를 엑셀로 해도 되고요. 사실 텍스트 파일로 해도 됩니다. CSV로 만들어도 되고요. 근데 일단 툴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녕하세요 해서 쭉 있는 멘트들 중에서 어떤 것을 학습 데이터로 선택할 것이냐를 보는 데이터 화면입니다. 그 솔루션 화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란 점으로 이제 마우스로 쫙 긁으면 나는 이거를 학습용 대상으로 쓸 거야 라고 선택을 하는 과정인 거죠. 그 다음에 찾아낸 것들 중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게 오른쪽에 우리가 개발하기로 한 대상 중에 하나겠죠. 그거를 딱 선택을 해서 얘는 누락 과도한 보장 안내를 하고 있구나 라고 체크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거는 왜 보여드리냐면 사람이 찾을 때 그런 표현들을 문장을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찾아내도 되는데 그냥 눈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요 표현은 요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르바이트 친구들한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친구들이 5명을 같이 했거든요. 그 친구들을 6개월 동안 같이 5명이서 했으니까 그럴 때 좀 더 수월하게 개발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요 툴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번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회색이 있는 부분은 수정도 가능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분류도 선택해 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했다는 거죠. 이게 전체 콜 하나를 가지고 하나라고 우리는 간주를 하는데 실제 표현을 보면 한 개 콜 안에서
뭐 수천 수백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진 거에서 표현을 하나 찾았다. 그럼 걔를 하나라고 간주를 할 수 있는 거죠. 딥러닝 입장에서는 찾아야 될 대상이 유의미한 데이터가 되니까요. 이거는 부분 누락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미리 프리 어노테이션, 우리 WKS에 있는 프리 어노테이션 기능처럼 딥러닝도 학습을 미리 좀 일부 룰 베이스드 방식으로 시킨 다음에 사람이 이걸 다 찾기 전에 먼저 있는 거에 대해서 자동화를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대한 뭐 보험 어려움 이런 걸 나름대로 찾았는데 이 케이스에는 지금 직접이라는 단어가 없네. 고객님이라는 단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정의한 건데 이게 없다라고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있었어요. 여기서 할 수 있으세요? 뭐 이런 걸 체크해서 넣으면 되고 얘는 실제로 없었네요. 얘는 그냥 통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확인을 눌러주면 부분 누락으로 찾아야 될 엔터티들을 찾아내는, 그 학습시키는 대상으로 삼는 그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관리 방법론인데요. 제가 그 5명의 친구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하게 말을 잘 안 듣는다는 표현은 좀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들을 데려다가 최대한의 생산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매일 아침에 와가지고 제가 오른쪽에 데일리 어사인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우리가 5명 있잖아요. 야, 너는 오늘 38개 해. 왜냐하면 너는 어제 37개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하루에 한 사람을 능력별로 어사인을 별도로 해줍니다. 이 허땡땡 이 친구가 아주 잘하는 친구인데 얘는 다른 애들과 타의 초점을 돌아오게 45개씩 하는 애거든요. 엄청난 애인 거죠. 이런 애들을 남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45개, 39개 이렇게 줬는데 빨간색 불이 떴다는 거는 그걸 달성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 불이 뜬 거는 달성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달성하고 말고로 하면 얘네들이 막 대충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QC를 또 해요. 뒤에 이 보이는 것처럼 QC를 합니다. 딱 너네들이 찾은 게 뭐야? 보면서 이 문장 하나씩 보면서 타사 비교 뭐 이렇게 쭉 봅니다. 근데 이거를 체크하는 게 엄청 또 고된 작업이에요. 처음에 제가 하면서 틀렸어요. 그러면 감점을 1점을 주지 않고 제 가중치를 줘가지고 2점을 감점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파란색을 뜨게 했다. 야, 너 정말 잘했구나. 얘도 이거 가중치 2점을 줍니다. 그렇게 했는데 달성을 못하고 빨간불이 떴다. 그럼 걔는 그냥 그대로.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컴페티션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제가 법인카드로 야, 내가 아이스크림이랑 이렇게 사가지고 내가 먹여줄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고 애들이 하는데 나중에는 약간 토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올가매니까 처음에는 30개로 시작할 때는 좀 이렇게 쉬어가면서 할 수 있었는데 이게 하다 보면 막 40개, 45개 막 이렇게 가면 미친 듯이 해야만이 달성할 수 있는 점수가 되는데 이게 약간 컴페티션처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약간 좀 힘들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관리를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목표 17,000건의 데이터 중에서 여기서의 17,000건은 증권 번호, 그러니까 30분짜리 녹취 분량을 하나라고 쳤을 때 17,000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문장 수로 기준을 하자면 막 10몇만 건씩 되는 문장들을 통으로 이제 삼는 거죠.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QC도 처음에는 제가 하다가 이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네들이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5명이 크로스 체크하고 또 이제 3차 체크하고 해가지고 그 너네들끼리 디베이트해서 틀린 거를 체크한 다음에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 그거를 가지고 또 뭐 어떻게 해라. 그 다음 뭐 이렇게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모르겠는 애들을 질문으로 갖고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게 하루에 한 20, 30개에 대해서만 체크해서 요거는 요거야.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데이터량이 막 무궁무진하게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룰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성이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게 기준입니다. 기준. 옛날에는 아까 제가 최초에 아까 보여드렸던 개발해야 될 대상 23가지 중에 하나가 한 줄로 그냥 써 있었던 거를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이 그걸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연어니까 사람이 보다 보면 이게 그건가? 이게 이렇게 봤다고 할 수 있는가? 사람도 헷갈리거든요. 근데 표현 23개 중에서 대부분의 표현들은 클리어합니다. 얘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찾으면 된다. 근데 다보장식 세일즈와 타사비교 세일즈와 역선택 세일즈 뭐 여러 가지 몇 개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찾아낸 표현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중요하고 기준을 정의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 정의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를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정의한다는 것은 고객과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람의 자체적인 주관에 맡겨서 판단을 했었던 일들을 조금 더 명문화하고 표준화하고 투명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딥러닝의 작업이랑은 무관할 수 있습니다만 일을 하는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 일을 우리가 조금 더 투명하게 하자. 그러려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냐를 정의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특혜성 표현에 됐을 때 불판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거는 금액 저렴하다 표현으로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럴 경우 이런 정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왜 정상으로 가야 되느냐 이유, 무문구, 여기 예식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23개에 대한 것들을 다 이렇게 정의하면 엑셀이 되게 방대해지고 아주 하나의 사전처럼 만들어집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산출물 아니겠습니까? 그 고객이나 우리나 이 일을 하면서 결국에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교본 같은 걸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런 걸 만들고 데이터를 수집을 해놨습니다. 이 그림이 딥러닝의 개념적인 것들을 그려본 그림이에요. 아까 봤었던 것처럼 이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점들을 애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묶어 놓은 거죠. A 표현에 대해서 묶은 거, B로 이제 뭉치는 거, C로 뭉치는 것들이 있는데 잘 보시면 그 경계에 있는 애들이 아주 모호한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가령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이 나타나면 B하고 유사할 게 0.4%, A하고 유사한 게 0.6%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그거를 활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A의 0.6만 가져갈 건지 A, B의 0.4 이상 가져갈 건지 우리가 결정해서 로직을 넣으면 찾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 후 처리를 하기가 용이하죠. 룰을 만들었을 때 룰을 찾아서 고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용이하고 분류만 바꾸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 23개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개발해야 되는 항목은 50개가 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 그것은 23개에 대한 불완전 판매 표현과 정상 표현을 같이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틀릴 때랑 맞을 때, 이 표현이 틀릴 때랑 맞을 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다는 거죠. 그냥 이 표현이 특정 표현이 맞을 때 그리고 틀릴 때를 다 같이 한데 묶어서 관리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점점 찾는 표현들이 줄어들 겁니다. 왜냐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되게 딥러닝도 모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때문에 어떤 나의 의도대로 이 데이터들을 여기다가 이만큼만 더 보강을 하고 학습을 시키면 B하고 C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얘기는 A, B, C가 균등하게 데이터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데이터량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적절하게 배분이 되면서 정상과 불완전 판매 표현을 적절한 안배를 해서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23개면 50개가 그래서 필요했었던 거고 그렇게 관리를 했더니 유인이 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었던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그러면 이런 질문 있으실 거잖아요. 상품별로 특약별로 개발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옵션을 줄까? 이거를 딥러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면 아까 분석은 열심히 해놨으니까 그거를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정답은 우리는 일단 다 찾은 다음에 후처리로서 나오면 안 되는 상황들을 다 꺼트려 드린 거죠. 딥러닝은 어쨌든 찾기만 하는 애니까요.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객의 분류가 있고 여기 우리가 찾은 이 문장들, 스크립트에 대한 게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어느 태그, 그러니까 우리가 찾은 어느 문장에 해당한다라는 기초 조건이고요. 이 다음에 보시면 그렇게 해서 찾았을 때 번호를 다 매겨놨잖아요. 이 번호들이 상품별로 가는 것도 있고 공통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일단 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36번 몇 번에 대해서는 공통이니까 걔는 그냥 가면 돼. 상품에 대한 것들은 옆에 보실까요? 상품별로 있는 것 중에서는 L7, PA, OP 이런 게 식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특약인 거죠. 특약이랑 상품의 어떤 옵션들, 나이 조건들 이런 걸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즉 룰, 여기서 찾았었던 룰은 표현에 대한 룰이 아니라 찾은 다음에 레가시 값에 있는 사람의 나이가 60세 이상일 때 여기 AND, OP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조건에 걸렸을 때만 얘는 찾은 이 문장에 대해서 내뱉어라라고 하는 얘기고 만약에 여기에 L9만 걸렸을 땐 이것만 보여주고 OW가 걸리지 않았으면 이 문장은 찾았어도 결과로 내뱉어주지 않는 개념인 거죠. 그게 후처리인 거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아까 378종에 대해서 개발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개발지표 관리인데요. 이거는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뭐 사이트마다 의미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만 조금 봐주십시오. 왜냐면 잘 찾았어요. 딥러닝을 통해서 분석을 잘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결론을 보는데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딥러닝이 찾은 거랑 사람이 찾은 거랑 완전히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잘 찾죠. 잘 찾고 여기 있는 파란색 부분은 뭐냐면 사람은 안 찾았는데 딥러닝만 찾은 거예요. 그러면 저것들을 다 틀렸다고 봐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사람이 실수했거나 사람이 빠뜨렸거나 뭐 감안을 했거나 어쨌든 뭐 이런 애겠죠. 그런 거를 딥러닝이 더 찾아준다. 보면 읽어보면 어떤 회사들보다는 정말 보니까 타사 비교한 거 맞는데 잘 찾았잖아요. 사람은 안 읽은 거죠. 그 얘기는 딥러닝을 쓰면 전권을 다 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은 감안하고 주관에 의해서 봐줬었던 것들을 다 찾아낸다. 그러니 저희의 주장은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객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처음엔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객은 아닙니다. 사람은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딥러닝이 무작정 그렇게 문자 하나만 보고 찾으셨는데 그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는 그런 싸움의 연속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이거를 조금 더 분류를 좀 디테일하게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분류 체계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딥러닝이 찾은 것과 QA가 찾은 것 이렇게 같이 항상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두 개 다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딥러닝만 찾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QA만 찾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가정을 했습니다. 딥러닝과 QA가 둘 다 있을 때에는 그 확률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부분적으로 일치할 수 있었을 겁니다. 혹은 일치하지 않았을 때가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QA만 찾은 것들이 있었을 때는 걔는 10중 8구 딥러닝이 할 수 없는 것일 확률이 높아요. 아까 얘기했었던 오한매 그런 애들 레가시값 비교하는 거. 혹은 딥러닝도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데이터가 없으면. 그건 미탐인 거죠. 미수권처럼 미탐에 대한 거를 찾을 수 있는 경우. 혹은 찾긴 찾았는데 사람이 체크한 그 항목이 아니라 별개의 항목, 뭐 여러 개의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른 항목으로 갖다 찾은 거죠. 그거는 QA가 다른 항목으로 못 체크했을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딥러닝만 찾은 거는요, 두 개밖에 없어요. 딥러닝이 잘했거나 아니면 딥러닝이 틀렸거나. 그래서 딥러닝이 기준 대비 잘못 찾은 경우 옥탐, 기준 대비 잘 찾은 경우 정탐. 그래서부터 여기서부터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기준 대비라는 말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거는 딥러닝이랑 사람이랑 얼마나 일치해요? 이것만 가지고 본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또 전제는 뭐냐면 사람이 하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거를 100으로 봤을 때 네가 하는 퍼포먼스가 몇이야? 이렇게 따지는 게 일치율인 거고 그 일치율을 본다고 한다는 거면 딥러닝이 해봤자 사람을 능가할 수 없어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기준 대비 합당한 경우 정탐으로 떨어지는 것들은 사람이 못하는 거죠. 사람이 실수한 거거나 사람이 빠뜨렸거나 뭔가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는 것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보다 우리가 낫네 라고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혹은 기타에서는 ST 오류 때문에 안 떨어졌거나 아니면은 모든 위의 케이스에 속하지 않는 경우. 이거는 뭐 상담원이 실수했던 경우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까 QA와 딥러닝이 둘 다 있는 경우에서 불일치 항목이 나오면 걔는 여기다 왜 쓰지 않았냐면 걔는 10중 8구 QA 온리였거나 딥러닝 온리에 있는 여기에 있는 값들 중 하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둘 다 있었는데 일치하지 않았으면 걔를 라인을 분리를 한 거예요. 분리를 해서 어디에 속하느냐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발생 가능 항목을 정리를 하면 결국 이렇게 떨어집니다. 일치하느냐, 정탐이었느냐, 오탐이었느냐, 미탐이었느냐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얘기는 일치했다. 이거는 정말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친구죠. 왜냐면 사람이 한 거랑 똑같이 찾아내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야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정탐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정 못 받느냐? 아니죠. 이건 우리 입장에서 사람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인 거고 오탐은 틀린 거니까 줄여야 되는 항목, 데이터를 수정해서 잘못된 거로 고쳐야 되는 거, 미탐은 데이터를 덧붙여야 되는 거,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STT 오류, 뭐 QA 오류, 이거는 이제 열애죠.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봤어요.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보시죠. 왜냐면 POC 했었을 때는 문장 하나를 인풋을 해서 맞았다 틀렸다 그것의 합계가 80점이 넘었다로만 봤기 때문에 이제는 한 증권 번호에서
찾은 무수히 많은 경우들을 해서 얼마나 일치했고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봐야 되는 개념이니까 훨씬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요 위에 부분을 봐주시면요. 100개, 요 소분류 기준을 100개를 봤을 때 85점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완전하게 일치한 것도 30개가 넘는다는 얘기죠. 30%가 넘는다는 얘기죠. 엄청나지 않으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웩스 얘기할 때 찾아야 되는 100개를 던져서 40개를 맞췄다면, 딥러닝. 근데 웩스는 100개를 던져야 되는데 1000개를 던져갖고 40개를 맞힌 거예요. 딥러닝은요, 100개를 던졌는데 120개? 110개 정도를 던진 거고, 그 중에서 맞았었던 게 85개가 된다는 거죠. 되게 유의미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이게 딥러닝이 그만큼 강력하게 할 수 있구나. 근데 그거에 대한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한 배경은 뭘까? 결국에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잘못된 것들의 포션을 보면, 잘못된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땐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STT나 뭐 기타 W나.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유의미한 값이 아닌 거죠. 결국 유의미한 값은 84에 85%. 그러니까 이만큼의 여기만 보셔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사람과의 일치를 봐야 되는 기준이 아니라 딥러닝이 찾은 딥러닝을 갖다가 기준으로 봐야지, 사람이 찾은 거를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의미는 있죠. 의미는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했네 못했네를 판정받으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한계는 여기까지인데 딥러닝은 이것도 더했고 그것이 맞았고 틀렸고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려면 결국에는 기준이 중요하고, 그 기준을 잘 세우는 과정의 반복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아까 찾아야 되는 지금 이제 시범 운영 중이거든요. 시범 운영 중에 찾아야 되는 브랜드 판매 표현들 중에 퍼포먼스입니다. 76%, 75%, 좀 68%, 여기 이런 타사 비교 같은 건 68%가 나왔어요. 때론 100%나 뭐 이렇게 좋은 것들도 있고요. 누락 같은 경우는 87%가 나왔는데 현재 기준은 95%가 나옵니다. 이건 여러 개의 상품을 돌렸을 때도 바뀌지 않는 값입니다. 그 얘기는 누락 같은 경우는 이제는 사람보다 훨씬 낫죠.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사람보다 더 뛰어난 거를 전권을 다 하면서도 개입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고, 표현은 이 68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가 못해서 오탐이 전부 다 30이 넘기 때문에 68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에 대한 배경은 여기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타사 비교에 대한 대상문들인데, 제가 그래서 틀린 것들만 모아가지고 고객을 줘봤어요. 야, 나 못 믿겠어. 제가 생각할 땐 딥러닝이 좋아야 되는데, 고객한테, 근데 당신이 혼자 하지 마시고 서로 다른 3명한테 나눠줬어요. 어떻게 하나 보게. 근데 다 틀려요. 서로 다 자기네들도 이게 맞다 틀리다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30이라고 하는 게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야 그게 기준으로 봤다고는 하지만 틀렸다 맞았다를 따지고 있지만, 결국은 그 맞았다 틀렸다라고 하는 행위도 사람마다 갭이 30%씩은 벌어질 수가 있구나. 그게 단순한 표현이라면 그게 갭이 적겠죠. 다 맞다고 하겠죠. 근데 조금 긴 표현들 하면 이걸 갖다가 타사 비교로 봐도 되나? 뭐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원래부터 100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개념일 겁니다. 왜냐? 표현의 속성에 따라 사람도 100이라는 걸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기계가 하는데 어떻게 100점이 있겠어요? 그것처럼 되게 재밌는 얘기죠. 결국은 통계를 여기서 68점이라고 경영진한테 보고를 하면, 야, 그럼 이 표현만 좀 이렇게 마사지 해가지고 올리면 얘는 지금 완벽한 애가 되네라고 얘기하는데, 보고서에는 그래서 수치를 내긴 냈습니다만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은 100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혼났습니다. 100점이 왜 없어? 100점을 만들어야지 왜 100점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럼 딥러닝이 100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 사람도 답이 다르는데 뭐 딥러닝이 찾은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중요합니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68, 근데 여기까지만 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고 상이하기 때문에 30% 정도는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고객한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고객이라면 바잉을 하시겠어요? 왜냐면 이걸 갖다가 영업한 사람한테 직접 내보내서 야, 이거 네가 틀린 표현이니까 고쳐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받아들이는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거잖아요. 왜냐면 그만큼 좀 전후 맥락을 비교해가면서 막 이렇게 듣고 막 감내해가면서 봐주기도 하고 이랬었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을 딥러닝은 그냥 100이면 100 찾아내는 그런 애들인데, 그래서 더 어디까지 갔냐면 바로
계층적 판단 모델입니다. 되게 이름 멋있지 않으세요? 계층적 판단 모델? 판단 모델. 이게 제가 요번 프로젝트 하면서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산출물이었어요. 요거 이름하여 레이어드 디시전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만든 거죠. 이게 뭐냐면 아까 같은 30%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고안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고안을 해야 되느냐? 그럼 다시 백투더 베이직이죠. 다시 돌아가서 고객이랑 왜 그게 갭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기준에 녹여놨는데 그럼 기준이 틀린 거죠. 기준을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라고 해서 기준을 막 이렇게 책처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기준을 이해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도 한계가 있어서 이거를 기준이 한 4줄, 5줄이면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막 10줄, 20줄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정상인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다시 사고를 바꿔서 그럼 사람도 이거를 불판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그 요소가 뭐냐? 팩터가 뭐냐? 물어봤는데 타사 비교라고 하는 것은 특정 회사를 언급했고 다사, 우리 회사를 언급했으면서 비교라고 하는 게 있고 A양이 A를 그 비교 행위 중에서 살짝 띄우거나 타사를 이렇게 막 안 좋게 얘기하거나 그러면서도 단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다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됐을 때 뭐 이런 영향을 주는 요소가 5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알겠어요. 예스, 노를 일단 갑시다. 해가지고 5개 팩터니까 2에 5승하면 32개 아닙니까? 32개를 쫙 나열해서 예스, 노를 만들어봤어요. 예스, 노를 만들면서 갔는데 당연히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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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면 얘는 빼박이잖아요. 불판. 그리고 뭐 가다가 뭐 비교를 하지 않았어요. 비교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회사가 좋다, 다른 회사가 나쁘다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NA 처리를 해줘야죠. 즉 다른 회사도 없고 우리 회사도 없으면 죄송합니다. 이런 팩터들이 없고 없으면 NA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했는데 또 이것도 100%는 아닙니다. 왜냐면 언급은 안 했는데 의미상 그럴 수 있거든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죠. 걔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거는 딥러닝이 아니라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만들어갈 수 없는 영역인 거지.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이거를 찾아가는 대상이 정답이다라고 우겨야 될 대상인 거지. 그걸 가지고 정답이다 틀렸다 말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사결정 기준에 대한 팩터를 정의하고 그런 계층적 판단 모델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1차적으로는 아까 봤었던 수많은 점들의 집합에서 이 표현 저 표현 해가지고 찾아요. 결론을 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68%, 67% 여기는 요런 애들 있죠. 어려운 애들. 갭이 많은 애들에 대해서만 세컨드 레이어를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일단 판단한 거 갖고 와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 팩타별로 또 별도로 학습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그 문장을 보고서 딥러닝은 얘 단정했네, 단정하지 않았네, 비객관적으로 얘기했구만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yes, no, yes, no를 자기가 나름대로 찍고 그것을 논리적인 의사결정을 했을 때 조합이 되면 불판이다 아니다 체크하겠다. 이거 되게 나름대로 논리적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보세요. 이 문장을 갖다가 보면 타사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단정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이건 불판인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즉 딥러닝뿐만 아니라 사람도 일을 할 때 지금까지는 되게 그냥 뭐 이 정도면 뭐 작죠 이런 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교육용 자료로서 쓰기도 좋고 이런 거를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람마다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인식에 대한 차이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마다 주관적인 판단을 했었던 요소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더 줄여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물 좀. 그리고 이 방안이 결국에는 그 실제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퍼포먼스를 다시 측정해봤어요. 처음에 보셨었던 게 최초 보고시, 그러니까 지지난주의 버전입니다. 이랬다가 이게 보강학습 한번 하고 디시전 그 계층적 판단 모델을 적용해가지고 계속 학습을 시켰더니 쭉쭉쭉 올라가서 90, 88 막 이래요 점수가. 근데 이게 왜곡된 점수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물어봐도 근거가 있고 판단했었던 기준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으니까 고객도 우리한테
맞네요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그래서 표현에 대한 정확도가 86, 누락에 대한 거는 지금 86이 아니라 지금은 93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업무에 적용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공 운영하고 있고 내보냈어요. 내보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란 참 웃겨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만들어서 준비를 해가지고 내보내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모든 보험사가 똑같으세요. 모든 보험사가 동일합니다. 어머니 모든 보험사가 똑같아요. 라고 얘기한 거, 이거 지금 우리 기준에 의하면 불안전 판매 표현이 맞거든요. 타사 비교예요, 이게 바로. 다른 회사는 어떻고 우리는 그렇고 모든 회사가 다 똑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매트릭스에 의해서 불판이라고 떨구었는데 이 36이 정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판매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닌데요? 나 이거 인정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우리가 이거 기준 30% 있는 거를 우리가 갭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매트릭스 만들어갖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걸 인정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도 근데 맞긴 맞는데요. 이게 사실 들어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저것만 가지고 어떻게 불판을 판단하냐는 거예요. 저 타사 비교에 대해서. 근데 보면은 모든 회사 다 똑같아요. 우리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타사 비교한 거 맞거든요. 맞는데 그거를 자기가 인정하기가 싫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보면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저는 요즘에 그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맞았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근데 고객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걔도 만족시켜줘야 되는 숙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고객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어요. 그러면 다른 표현은 그냥 내보내고요. 이거는 참조하는 값으로 쓰면 안 될까요? 라고 이제 1단계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고객이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자동화를 왜 해요?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럼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다 빼볼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실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매트릭스에 의하면 얘는 불판이 맞거든요. 근데 어떻게 빼겠어요? 얘를 정상으로 첫 번째 레이어에서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이런 애들이 막 딥러닝 아까 점들 수많은 무수한 점들 입장에서 이 뭐야 이 선 함부로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관리를 할 때는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찾아야 되는 거고 이거는 프로세스적으로 녹여야 되는데 어떻게 녹일 거냐. 저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동화를 하고 불안전 판매 표현을 찾는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이걸 찾으면 사람이 그 뒤에 보완을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그게 바행을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즉,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막 기만해가면서 세일즈 하고 싶은데 감히 딥러닝 따위가 나를 잡아? 뭐 이런 거에 대한 지금 갭이 있는 거예요. 핵심은. 그러면 걔를 상쇄시켜줘야 될 거잖아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 딥러닝이 찾은 것은 전수조사를 하기는 하는데 영업사원한테 그 페널티를 주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페널티를 주지 말고 그럼 보안을 어떻게 하냐? 소리 지르죠. 근데 그러면 그 대신에 우리가 갖고 있는 훌륭한 시스템이 있잖아요. 챗봇도 있고 해피콜도 있고 전자적 방식도 있고 SMS도 있고 LMS도 있고 그거 활용해가지고 한 증권번호에서 타사 비교, 다부장식 세일즈 뭐 3개가 나왔고 누락 2개가 나왔으면 걔만 묶어가지고 그걸 고객한테 문자로 보내주자. 고객님 참조하세요. 이 가입하신 보험 상품 중에 다른 회사랑 우리 회사랑 원천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회사 거는 약관을 참조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정답을 만들어서 내보내자. 그렇게만 되면 영업사원은 기타 없이 세일즈를 할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도 전수조사를 할 수 있으면서 만족시키는 답 아닐까요? 물론 그렇게 얘기를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지금 얘기하기는 조금 일립니다. 왜냐면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더 싸워야죠. 제 입장에서는 맞잖아요. 맞으니까 끝까지 저는 이거를 맞다라고 우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안 해요. 이렇게까지 가면은 제가 지금 아까 얘기한 방법처럼 얘기를 해서 회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준비하는 배경에는 그 대신에 금감원의 기준에 맞는지 권고에 문제가 없는지는 고객이 확인해 보셔야 돼요 라고 또 이제 얘기를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의 집합인 거죠.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전 느끼는 건 이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제 업무에서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거를 완벽하게 만든다는 건 어렵다. 특히 자연어에서는 기준은 맞는데 사람이 바행을 할 수 있느냐까지 가는 건 좀 또 다른 얘기이거든요. 정확도가 100%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을 수가 없다. 다만
100%라고 하는 게 딥러닝이다라는 관점으로 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무수한 방법에 의해서 찾으면 되는 거고, 그것은 딥러닝은 도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딥러닝을 활용하지 않는 부분에서도 그걸 찾아갈 게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표현도 속성의 구분이 필요하더라. 자연어도 속성의 구분이 필요하다. 완전 쉬운 것, 이견이 없는 것, 다양성이 떨어지는 것들, 단순한 것들과 매트릭스 판단까지 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판단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맥을 봐야 된다고 하는 애들이 있으면 걔는 그런 애인 거죠. 그렇게 구분을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거고요. 아까 이런 것들을 다 틀렸다고 그냥 내보내게 되면, 이런 것들 다 없애가지고 내보내게 되면 고객은 뭐 좋아할 수 있지만 미탐, 못 찾는 게 늘어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그냥 내보내서 우리가 우기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불만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뭐 그러한 속성의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그 딥러닝을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종사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이렇게 확대할 수는 있을까 하는 관점으로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한 장입니다, 한 장. 그걸 보여드릴게요. 결국에는 사람을 대체한다? 고객이랑 우리랑 제일 먼저 제안을 할 때 얘기하는 거, 그래서 몇 명 뺄 거예요? 이 얘기를 해요, 고객이. 되게 무식하죠. 고객도 무식하고 저희도 무식하고 우리도 무식하게 제안했어요. 20명 뺄게요. 막 이러면서 제안했어요. 근데 사실상 그러한 일은 뭐 윤리적인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일은 사실 일어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공생과 생산성을 어디까지 우리가 극대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무조건 20명 빼니까 20명 어치에 우리 반띵합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면 지금 하고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20%면 우리가 80%를 할게요. 그 대신에 60%는 안 하다가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세요,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인 산출물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정말 있는 끝까지 끌어올리는 노력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반에는 명쾌하고 아주 보편타당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을 고객과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고객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자기가 하던 일들을 정교화하고 표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얻어갈 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수검사를 하게 됨으로 해서 균일한 기준을 갖게 되기 때문에 통계에도 유의미한 통계가 나올 수 있고, 그 통계 정보를 활용을 해서 더 나중에 부차적인 일들, 부가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기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일 먼저 새로운 사업에서 할 때, 다른 일에 적용을 할 때 고객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딥하게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는 것부터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해피콜, 챗봇 다 마찬가지 일일 거예요. 실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포션을 매기기 위해서도 네가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하기에 어려운 거, 한계가 있는 것에 대한 구분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기준에 대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상은 뭐고 정답은 뭐냐를 따져가는 과정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레가시 값에 대한 걸 우리 못해요 라고 영원히 있을 수는 없고, 그런 애들은 시도는 해볼게요, 한두 개 정도는. 근데 얘는 좀 실험적인 겁니다. 이런 속성으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객과 우리가 상호 이해를 해서 만들어가야 된다 까지고요. 여기서부터는 퀵하게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별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린 게 그 딥러닝을 같이 분석을 한 것까지는 이제 같이 왔잖아요. 근데 다른 보험사, 다른 회사에다가 적용을 할 때 딱 요만큼만 가지고 갈 수는 없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죠. 밸류가 뭐가 있을까? 보면 뭐 바로 전달하는 게 어려운 게 있는데 투명하고 통일된 기준으로 줄 수 있다가 고객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포인트가 될 거고, 기준을 만들어주는 과정뿐만 아니라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으면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너네가 금감원 기준 20%만 하고 있고 그걸 지금 미트하기 위해 그것도 급급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고객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걸 마케팅 포인트로 삼으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게요. 그 량은 우리가 수량을 정합시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아까 얘기했던 레가시 값 못 찾은 거, 그 오안내성들에 대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UI로 찾아내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걸 찾아낸 다음에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못하는 거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못한다기보다 자신이 없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속성을 찾을 수 있는데 찾아서 그런 것들을 그냥 다시 듣고 확인하지 말고 UI로 우리가 보조적인 툴을, 어드바이저를 만들어 줄게요 라는 겁니다. STT가 나가고 있고 우리가 찾은 불완전 판매 표현들이 이렇게 나가고 있고 누락들에 대한 거 빠진 거 없는지의 기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인데 그 옆에 찾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체크하면 될 수 있게끔 나름대로 뭔가 UI를 활용해서 만들어주면 도움 되겠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고객사에서는 오케이 하면은 이것도 SI 부분으로 요거 한 20멤버스 되거든요. 요거 한 2억 5천 주셔야 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사업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관점인데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무기들도 같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자는 겁니다. 또 하나는 리얼타임 STT가 되면 실시간이 되면 더 강력해질 수 있죠. 왜냐면 훅단에서 분석한 거를 전수검사해서 새벽에 돌리는 게 아니라 세일즈를 판매하는 그 순간 리얼타임으로 너 지금 고객한테 말이야 기만하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원의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실시간 딕테이션을 하고 있다가 지금 당신이 지금 본사 안내를 했단 말이야? 빨리 전화 끊기 전에 수정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끊기 전에 너 지금 누락을 몇 개를 했는데 이거 지금 전화해서 보완해. 사전 보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후단에서 할 일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이것도 유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영업 조직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가까지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프로세스적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삼성생명의 그 케이스를 비교를 해봤더니 불완전 판매 표현을 한 놈은 그냥 걔한테 다시 정정해 라는 그 액티비티를 그 본인한테 주지 않고 제3자가 그거를 보완을 한대요. 보완을 해서 정중하게 고객한테 얘기를 한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우리가 판매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저희가 고객님을 기만했습니다. 저희를 만약에 용서치 못하시겠다면 보험은 해약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를 이해해 주시겠다면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판매한 놈은 열심히 그렇게 팔고 혼나긴 따로 혼나야 되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고객이 거절을 했다. 그러면 아주 막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돈을 뭐 투기 쓸데없어 막 이런 얘기 하죠. 이거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정보의 어떤 그런 색깔 때문에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댓글을 해서 아주 분노를 했는데 보면 막 이모티콘도 들어가고 하하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감정이 뭘까를 분석을 할 때 결국에는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을 딥러닝한테 학습을 하면 이거는 부정적인 확률이 99.8%인데요. 그런데 싫다, 실망스럽다, 짜증난다 뭐 이런 것들이 정량적으로 감정도 세그멘테이션화해서 나눠볼 수도 있구나. 결국에는 이게 참 사람이 이거를 눈으로 일일이 보지 않고도 되게 정량적으로 찾아나갈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좀 중립적인 기사를 한번 볼게요. 이번 여름 되게 더웠는데 그 더웠을 때 댓글 보면 진짜 39도, 38도 경험하니까 이제는 30도만 돼도 살 것 같아. 이거는 분노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느낄 때. 이걸 똑같은 엔진으로 돌려보면 중립적일 거다. 그러면서 중립적인데 안타깝다가 5.8%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실제 우리 그 엔진을 돌린 결과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즉 이런 것도 활용을 해보면 딥러닝의 어떤 그런 다채로움을 언어적인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응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드리면서 세일즈 QA에 대한 것들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요거는 그냥 습하겠습니다. 뭐 이런 제가 드렸던 말씀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고맙습니다.